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댁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말 못하는 개 한 마리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66세에 은퇴하신 한 아주머니의 사연입니다. 3년 전 그녀는 선한 마음으로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죽어가던 유기견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 개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고 그림자처럼 조용했죠. 하지만 이 침묵의 개는 유독 김 여사의 현명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만 보면 마치 다른 개가 된 것처럼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미친 듯이 짖어대며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김 여사와 여러 번 다투었고 개에게 문제가 있다며 당장 내다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이 개는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본 것일까요? 김 여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거실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개가 짖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에 녹화된 그 장면이 개가 짖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완벽한 가정이라는 허울 아래 숨겨진 소름 끼치는 음모를 벗겨냈다는 것을요. 오늘 침묵의 개 한 마리가 밝혀낸 인간 본성의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6세입니다. 은행 지점장 자리에서 은퇴한 후 날들은 한가로워졌지만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10년이 다 되어가고 유일한 아들 민혁이도 일찌감치 가정을 꾸렸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아파트는 낮에는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밤이 되면 그 고요함은 바다처럼 깊어졌습니다. 제 삶에 다시 소리와 온기가 생긴 것은 3년 전 그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먹물을 쏟아부은 듯 새까맸고 광풍은 굵은 빗방울을 몰아 창문에 미친 듯이 내리치며 타닥타닥하는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막 퇴직 수속을 마치고 거의 부서질 듯한 우산을 쓴 채 한 발 한 발 힘겹게 재래시장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가장 어둡고 지저분한 그 구석. 버려진 종이 상자 안에서 저는 그 녀석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주 작은, 원래의 털 색깔을 알아볼 수 없는 똥개였습니다. 녀석은 흠뻑 젖은 종이 상자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온몸의 털은 다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뒷다리 하나는 이상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고요. 녀석은 저를 보고 피하려 했지만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목구멍 깊은 곳에서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희미한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주변 채소 가게 상인들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가까이 가지 마세요. 저게 무슨 병이 있을지 몰라요. 더러워 죽겠네. 맞아요. 누가 다리를 부러뜨려서 저기다 버린 지 며칠 됐대요. 보아하니 살긴 틀렸어.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언가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애원으로 가득 찬 그 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얇은 외투를 벗어 녀석의 몸에 묻은 흙탕물과 오물을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녀석을 안고 택시를 타고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젊은 수의사는 검사를 마친 후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강아지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도 있고요. 뒷다리는 오래된 상처라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걸을 때 좀 절뚝거릴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성대가 심한 충격이나 공포로 인해 크게 손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정상적인 개처럼 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녀석의 차가운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시간과 정성을 이 작은 강아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과거의 불운을 씻어내고 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저는 매일 손수 고기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였고 다친 다리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마사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돌이는 살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제 보살핌 아래 녀석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고 털 색깔도 점차 드러나 예쁜 황갈색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성격은 수의사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개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절대 함부로 짖지 않았고 집에 손님이 와도 그저 조용히 고개를 들어 한번 쳐다본 뒤 다시 자기 집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속 깊고 점잖은 오랜 친구처럼 소리 없는 동반자가 되어 제 삶의 거대한 공백을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을 때면 조용히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면 촉촉한 코로 저를 살짝 밀어 깨우곤 했습니다. 제 삶은 복돌이 덕분에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서윤이는 주말마다 저를 보러 왔습니다. 서윤이는 제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씨도 상냥하며 요리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올 때마다 부엌으로 달려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내곤 했습니다. 제가 혈압이 높은 것을 기억하고 음식은 늘 저유분으로 만들었고 제가 어깨가 쑤신다고 불평하면 세심하게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님 같은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말 복받았네. 아들은 효자에 며느리는 저렇게 현명하니. 저 역시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불협화음이 복돌이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에게 온순하고 다정했던 이계가 유독 서윤이에게만 알 수 없는 저기를 드러냈습니다. 서윤이가 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조용히 엎드려 있던 복돌이는 즉시 일어나 온몸의 털을 미세하게 곤두세우고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경고성 가득한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녀석은 서윤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평범한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서윤이가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서윤이가 뿌린 향수 냄새가 녀석을 자극했나 싶었지만 나중에 서윤이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와도 복돌이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이 일은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한 번도 짖지 않고 온순하고 속 깊던 제 복돌이가 제 눈에 완벽한 며느리에게만 그토록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지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동물의 직감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보다 상냥한 가면 아래 숨겨진 가장 깊은 어둠을 더 잘 꿰뚫어 본다는 것을요. 그 일요일 오후 햇살이 좋아 거실 바닥을 따스하고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 민혁이는 소파에 앉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서윤이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한 인삼과 대추 향기가 부엌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하다고 자주 말씀하셔서 기력 보충하시라고 특별히 십전대보탕을 좀 끓였어요. 서윤이는 정성스럽게 담긴 뚝배기를 들고 부엌에서 걸어 나오며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뚝배기를 식탁에 놓고 뚜껑을 열자 향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지며 기특하다고 칭찬하려던 바로 그때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 발치에서 조용히 졸고 있던 복돌이가
마치 꼬리를 밟힌 것처럼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녀석은 온몸의 털을 순간적으로 곤두세워 마치 성난 고슴도치처럼 보였습니다. 몸을 활처럼 휘고 내 다리를 팽팽하게 긴장시킨 채 탕그릇을 들고 제게 다가오려던 서윤이를 향해 찢어질 듯한 광기 어린 소리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사나웠으며 모든 것을 불사하겠다는 경고와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침묵하고 조용한 복돌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급이 내리던 밤의 녀석을 구조한 이후로 저는 녀석이 그렇게 날카롭게 짖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녀석의 울음소리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는 마치 겁에 질린 듯 탕 그릇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과 뜨거운 탕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과 기름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악! 그녀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경악과 눈물이 가득했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께 탕 한 그릇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복돌이가 저를 물려고 해요. 아들 민혁이의 반응은 저보다 빨랐습니다. 아내가 놀란 것을 보고 그는 즉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전히 지저대고 있는 복돌이를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복돌이는 발에 차여 신음소리를 내며 벽모서리에 부딪혔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보호자의 자세로 저와 서윤이 사이에 버티고 섰습니다. 목구멍에서는 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미친 개새끼. 민혁이는 화가 나 얼굴이 붉어졌고 복돌이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좋고 나쁨도 구분 못하고 이런 짐승을 키워서 뭐해. 저는 눈앞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며 놀라고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거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복돌이의 성격을 잘 압니다. 절대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할 사나운 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은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해라, 미녀가. 그만 욕해. 저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복돌이를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저 녀석 편을 드시는 거예요? 민혁이는 제가 개를 보호하는 것을 보고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개는 너무 위험해요. 서윤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보세요. 내일 당장 동물보호소에 연락해서 보내버려야겠어요. 만에 하나 정말 서윤이를 물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 돼.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복돌이는 지난 몇 년간 제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녀석을 보내는 것은 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야. 아마 탕에 든 한약 냄새가 너무 강해서 녀석이 싫어해서 그랬을 거야. 저는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민혁이는 참을성 없다는 듯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 좀 그만 핑계 대세요. 개 한 마리일 뿐인데 그렇게 중요해요? 서윤이가 어머님 며느리고 가족이에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송곳처럼 밝혔습니다. 그래, 서윤이는 가족이다. 그럼 복돌이는 가족이 아닌가? 이 3년간의 외로운 세월 동안 진정으로 내 곁을 지켜준 것은 누구였던가? 저는 바닥에 앉아 여전히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보았고 또 제 뒤에서 저를 지키려 미세하게 떨고 있는 충직한 개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클어졌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제 고집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민혁이에게 복돌이를 잘 단속해서 다시는 서윤이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와 서윤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조용히 바닥에 난장판을 치웠습니다.
저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보며 공기 중에 아직 흩어지지 않은 한약 냄새 섞인 닭고기, 탕향기를 맡았습니다. 마음속 의심의 씨앗이 소리 없이 조용히 싹을 틔웠습니다. 복돌이는 두려워한 것도 싫어한 것도 아니었다. 저는 녀석의 당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무언가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결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그 탕을 마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을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서윤이는 그렇게 현명하고 효심 깊은데 그 애가 어떻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 끔찍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어두운 심연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잠재울 수 없는 파문을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그 광적인 지즘 사건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어딘가 기묘해졌습니다. 서윤이는 제게 이전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심지어는 과할 정도로 잘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어떤 집안일에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올 때마다 보양식을 잔뜩 사들고 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치 행동으로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며느리인지를 증명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함은 제게 알 수 없는 한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복돌이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감출 수 없는 혐오와 경계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돌이도 이적을 인정한 듯 서윤이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한시도 제 발치에서 떨어지지 않고 충직한 경호원처럼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제가 걔 때문에 가족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는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복돌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무심코 입을 삐죽거리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에는 개 한 마리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의심의 씨앗은 이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그 끔찍한 추측을 증명하거나 뒤집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기회는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주말, 서윤이는 다시 한번 향기로운 심신 안정 보내탕을 끓여왔습니다. 제가 최근 복돌이 일로 신경을 써서 잠을 잘 못 잔다며 일부러 한약방에 가서 좋은 약재를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 그릇을 떠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복돌이가 다시 전투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목구멍에서는 낮고 경고성 가득한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지난번의 교훈 때문에 앞으로 달려들지는 못했지만 그 저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복돌이가 또 민혁이의 얼굴에 즉시 불쾌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괜찮다. 저는 손을 저어 그의 말을 막고 서윤이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맙다. 그런데 엄마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기름진 건 못 마실 것 같구나. 이 탕은 그냥 뒀다가 좀 식으면 마실게.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무심코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입을 닦는 순간 저는 손가락으로 그릇 가장자리에 탕 국물을 살짝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이 묻은 냅킨을 아무도 모르게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은행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 서윤이의 얼굴에는 눈치채기 힘든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따뜻한 물 한 잔 따라 드릴게요. 민혁이는 옆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 서윤이가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끓였는데 또 성의를 무시하시네요. 그게 때문에 영향을 받으셔서 이제 의심까지 많아지셨어요. 저는 그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냉소했죠.
내가 정말 의심이 많은 건지 아닌지는 곧 답이 나올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먹던 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숨겨두었던 바싹 마른 냅킨을 밀봉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저는 늘 가던 병원이 아니라 시내의 다른 대형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아들을 찾아갔는데 그는 마침 이 병원 약제 검사실의 부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틀렸다면 서윤이의 명예를 망치고 아들과의 관계까지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 미안하네. 좀 번거롭게 됐어. 내가 요즘 한약을 먹고 있는데 자꾸 맛이 이상하고 먹으면 어지러워서 말이야. 혹시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분이 있는지 검사 좀 해줄 수 있겠나? 김 부장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했고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제 마음은 무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추측이 틀리기를 바라면서도 그래야만 제가 좋은 며느리를 두었고 단지 제가 예민했을 뿐이라는 것이 증명되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 추측이 맞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복돌이의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이 설명될 수 있었으니까요.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여전히 상냥하고 현명한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거대한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늙어서 의심 많고 까다로워진 걸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아이를 의심하다니. 목요일 오후 김 부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엄숙했습니다. 김 여사님, 보내주신 한약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쥔 채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저는 조금의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온통 차가운 땀이었습니다. 김 부장, 말해보게. 듣고 있네. 제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운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김 여사님, 보내주신 탕 국물 샘플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온보, 원보, 계열의 한약재 성분 외에 저희가 그 안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용어를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올란자핀이라는 이름의 서양 약 성분입니다. 올란자핀? 저는 그 낯선 약 이름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김 부장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는 강력한 처방약입니다. 이 약은 반드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 하에 복용해야 하고 용량 조절이 매우 엄격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럼 정상인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건강한 사람이 장기간 소량의 올란자핀을 복용하면 초기에는 졸음, 반응 둔화, 어지럼증, 무기력증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점차 기억력 감퇴, 인지 기능 저하, 비정상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지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정상인도 이 약 때문에 서서히 마치 실어증이나 노인성 치매에 걸린 환자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성 손상은 비가역적입니다. 비가역적. 저는 이 세 글자를 되뇌며 온몸의 피가 그 순간 모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졸음, 반응 둔화, 기억력 감퇴. 이것이 바로 제가 최근 자주 느끼던 상태가 아니었던가?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김 여사님? 김 여사님, 듣고 계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저를 거대한 충격에서 끌어냈습니다.
듣고 있네. 저는 벽을 짚고서야 겨우 설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탕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사님께 약을 먹인 사람은 그 의도가 매우 악독합니다. 부디 조심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러 아팠지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왜 복돌이가 서윤이가 보양탕을 가져왔을 때 그렇게 미친 듯이 지저댔는지 이해했습니다. 녀석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그 목으로 온 힘을 다해 제게 위험하다고 독이 들었다고 알렸던 겁니다. 녀석이 맡았던 것은 싫어하는 한약 냄새가 아니라 그 탕 속에 든 치명적이고 보이지 않는 위험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인간은 몇 번이고 녀석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녀석이 철이 없다고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복돌아. 내가 하마터면 네가 목숨을 걸고 내게 준 경고를 저버릴 뻔했구나. 거대한 공포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서윤이, 제 앞에서 상냥하고 현명하며 세심하게 저를 챙기던 그 며느리가 뒤에서는 이런 음험하고 악독한 방식으로 제게 약을 먹이고 있었다니.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저를 정말로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으로 만들려는 것인가? 그런 다음에는 민혁이와 함께 제 후견인 자격으로 이 대출 없는 낡은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제 모든 퇴직금을 가로채려는 것인가? 이 생각은 독사처럼 제 뇌리를 파고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 손에는 검사 보고서 한 장뿐, 이 약을 서윤이가 넣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약을 잘못 넣었다거나 누군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푹 빠져 정신 못 차리는 제 아들 민혁이는 분명 망설임 없이 자기 아내를 믿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녀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행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이대로 탄파할 수는 없다. 침착해야 한다.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복돌이 곁으로 가서 몸을 낮추고 녀석을 꼭 껴안았습니다. 녀석은 제 떨림을 느꼈는지 따뜻한 혀로 제 손등을 살며시 핥으며 목구멍에서 위로하는 듯한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저는 녀석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묻고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착한 아가.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그날부터 저는 위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건망증과 졸음이 점점 심해지는 척했습니다. 일부러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열쇠를 집에 두고 나오기도 했으며 민혁이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민혁이는 제 상태를 몹시 걱정했고 서윤이는 전례 없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자주 왔고 끓여오는 보양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앞에 내미는 독약이 든 그 탕을 보며 마음속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겉으로는 감격한 척하며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지 않는 틈을 타 탕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동맹은 제 곁에 있는 이 말 못하는 개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가장 번화한 용산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한 가게에서 저는 전자시계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사장님, 이거 조작하기 쉬운가요?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이게 제일 적합해요. 전원만 꽂으면 되고 핸드폰에 앱 하나 다운받으면 돼요. 제가 설정해 드릴 테니 집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돈을 내고 그 작은 상자를 제 유일한 구명줄인 양손에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며 시계로 위장한 그 카메라를 거실 TV장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 위치는 시야가 아주 좋아 거실 전체와 반쯤 개방된 부엌 입구까지 모두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앱에 전송되는 선명하고 안정적인 화면을 보며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허약하고 건망증이 심한 것처럼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민혁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일부러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또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렸나 봐. 물을 끓이다가 다 태워서 온 집에 연기가 자욱했어. 다행히 이웃이 냄새 맡고 문을 두드려줘서 알았지. 사람이 늙으니 정말 소용이 없구나.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의 민혁이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연기 마시진 않으셨고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저는 계속해서 허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요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저께 장 보러 나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잃을 뻔했어. 나 좀 무섭다. 전화기 너머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몹시 걱정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는 순세를 타서 제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랑 서윤이 둘 다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엄마 혼자 있으니 마음이 너무 불안해. 네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민혁이는 즉시 단호한 어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에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마음속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습니다. 금요일 밤 아들 민혁이와 서윤이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서윤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전례 없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혁이한테 듣자 하니 가스 중독될 뻔하셨다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요. 기력이 없으셔서. 괜찮아요. 제가 왔으니까 내일 제가 제일 좋은 심신 안정탕 끓여서 허허 몸보신 시켜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지만 겉으로는 감동하고 건망증이 심한 척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서윤이가 제일 마음이 곱구나. 내가 좀 피곤해서 먼저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야겠다. 네, 어머니.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저녁 준비되면 부를게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즉시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다른 예비 핸드폰을 꺼내 시계로 위장한 감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거실의 화면이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서윤이가 가져온 가방에서 익숙하게 작은 흰색 약병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며 제 닫힌 방문을 한번 쳐다보고 식탁으로 가서 거실에 등을 진 채 익숙하게 흰색 알약 몇 개를 휴지에 쏟아 컵 바닥으로 곱게 빻았습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가루를 들고 부엌의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독약을 소위 심신 안정탕이라는 것에 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부엌에서 걸어 나왔고 얼굴에는 다시 그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침실 문 앞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복돌이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검은 유령처럼
부엌 문 앞으로 다가가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윤이를 향해 목구멍에서 낮고 경고성 가득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 속에서 서윤이의 몸이 확연히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장면은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서윤이가 몸을 돌려 얼굴의 상냥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가 본 적 없는 극도로 악독하고 흉측한 냉소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복도리를 보며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몇 글자를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죽일 개새끼, 두고 바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눈빛을 돌려 냉동실에서 제가 복돌이에게 간식으로 주려고 준비해둔 생고기 몇 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그녀의 실내복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누런 종이로 싼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꾸러미를 열어 그 안에 흰 가루를 생고기 한 점 한 점에 꼼꼼하고 균일하게 뿌렸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뭐지? 수면제인가? 아니면 더 끔찍한 것인가?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이 세상에 다시는 누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세 개의 숫자 112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고 수화기에 대고 명확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주소는 지금 제 며느리가 제게 독을 타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즉시 와주세요. 감시 카메라 속에서 서윤이는 독이 든 고기가 담긴 그릇을 들고 복돌이의 밥그릇 옆으로 갔습니다. 얼굴은 다시 그 상냥한 모습으로 변했고 심지어는 애정을 담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복돌아, 착하지. 요즘 살이 너무 빠졌어. 이모가 간식 줄게. 어서 먹어. 복돌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계하며 두 걸음 뒤로 물러나 공중에서 그 고기 그릇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가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고기 그릇과 서윤이를 향해 이전보다 훨씬 더 사납고 처절한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그 짖음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분노에 찬 직접적인 고발이었습니다. 그는 등을 구부리고 이를 드러내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그 독이 든 고기 그릇 앞을 죽기 살기로 지키며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은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개가 이렇게까지 고집불통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위장은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복돌이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짐승 새끼, 좋을 때 먹지. 바로 그때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깬 민혁이가 졸린 눈으로 침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이는 즉시 경극의 병검처럼 순식간에 놀란 듯한 애처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복돌이를 가리키며 민혁이에게 울먹이며 하소연했습니다. 민혁 씨, 빨리 좀 봐요. 내가 복돌이 살 빠진 거 보고 안쓰러워서 고기 몇 점 주려고 했는데 제가 또 나를 물려고 해요. 이 개는 정말 더는 안 되겠어요. 민혁이는 눈앞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려 떨고 있고 개는 아내를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려진 뇌는 즉시 그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짐승.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벽 모퉁이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어 복돌이를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서 녹화 중이던 감시 카메라 화면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만둬. 제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와 공포로 인해 날카롭고 쉬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과 개의 움직임이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멈췄습니다. 민혁이가 높이 든 빗자루는 허공에 멈췄고 서윤이 얼굴의 울먹임은 당황한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오직 복돌이만이 제가 나온 것을 보고 즉시 기댈 곳을 찾은 듯 낑낑거리며
제 발치로 물러나 몸으로 제게 바싹 붙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윤이를 향해 이를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민혁이는 저를 보며 얼굴에 노여움이 가시지 않은 채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왜 끼어드세요? 이 미친 개가 서윤이를 물려는 거 안 보이세요? 오늘 내가 기어 이 버릇을 고쳐놓고야 말겠어요. 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서윤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있는 그 고기 그릇을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서윤, 말해봐. 그 고기 그릇에 도대체 뭘 넣었지? 서윤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눈빛이 흔들리며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민혁이 뒤에 숨었습니다. 제가 이미 질리도록 본 그 애처로운 모습으로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복돌이한테 간식 주려고 했을 뿐인데 아직도 연기하는구나. 저는 큰 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방에 감시 카메라 있어. 네가 방금 한 짓 내가 다 똑똑히 봤어. 저는 제 예비 핸드폰을 꺼내 스크린을 그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몇 분 전 서윤이가 주머니에서 종이 꾸러미를 꺼내 고기 위에 가루를 뿌리는 전 과정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선명했고 각도는 교묘했으며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혁이는 영상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보고 또 뒤에서 떨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머리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잠깐의 혼란 끝에 마지막이자 가장 광적인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집에 이런 걸 설치해서 우리를 감시할 수 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우리 사생활 침해라고요. 민혁이의 머리는 이 순간 마침내 그럴듯한 분출구를 찾은 듯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이한 행동을 의심하는 대신 오히려 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우리한테 사적인 공간도 좀 있어야죠. 그리고 서윤이가 말했잖아요. 그건 그냥 걔한테 주는 영양제일 수도 있다고요. 어머니가 그냥 쟤를 미워해서 이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앞에 이 억지를 부리고 흑백을 전도하는 부부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온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죽기 살기로 지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쟤를 믿는다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와서 이 고기 그릇에 든 게 도대체 무슨 영양제인지 검사하게 해보자. 바로 그때 맑고 위험 있는 초인종 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그 소리는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거실의 혼란스러운 다툼 소리를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민혁이가 짜증스럽게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제복을 입고 표정이 엄숙한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젊은 경찰관 1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이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눈빛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서윤이는 경찰을 보고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 연약해 보이는 늙은이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 앞으로 달려가 울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안 좋으셔서 자꾸 제가 자기를 해친다고 망상하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녀는 감정이 격해져 말하면서 경찰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이 너무 컸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숙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흰색 약병 하나가 그녀의 헐렁한 실내복 주머니에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그 작은 약병은 빛나는 타일 바닥에 떨어져 2번 튀더니 대구르르 굴러 경찰관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고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약병에 집중되었습니다. 약병의 라벨은 굴러가면서 마침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인쇄된 몇 개의 검은 글자가 거실의 밝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올란 잡힌. 서윤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약병을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흔들리더니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정적. 젊은 경찰관은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상하게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근무용 장갑을 끼고 허리를 굽혀 그 치명적인 약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잿빛이 된 서윤이를 보며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서윤 씨, 어머님께서 망상을 하시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과 처방약병이 왜 당신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개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갑을 꺼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의 조명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서윤이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증의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했고 그녀가 10분 부인하며 약병은 친구 것을 대신 받아준 것이고 고기 속 가루는 애완동물 영양제라고 반복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몇 시간의 조사를 받은 후 일단 석방되어 소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민혁이는 신고인과 관계인으로서 불려가 상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맞은편에 앉은 넋이 나가고 눈빛이 텅 빈 아들을 보며 마음속에 조금의 복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끝없는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혁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그저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혁이에게 친정에 가서 며칠 마음을 좀 가라앉히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대책을 논의하러, 심지어는 도주를 준비하러 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죽음과 같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민혁이는 며칠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탕을 끓여 문 앞에 가져다 놓아도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그의 전반생을 뒤엎을 만한 이 거대한 사기극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김 여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도리의 그 고기에는 중소형견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여사님께서 검사를 의뢰하셨던 탕국물 샘플과 그날 강서윤 씨 주머니에서 떨어진 약병 속 약물 성분은 대조결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모두 올란자핀입니다. 저는 전화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미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진실이 확인되는 순간 저는 여전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경찰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방금 강서윤 씨를 소환하려 했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꺼져 있고 친정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는 그녀가 죄를 짓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녀를 수배자로 지정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와 서윤이가 도주했다는 소식을 담담하게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듣고 나서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눈빛에 깊은 고통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관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강서윤을 수원에 있는 한 작은 식당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강태식도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얼마 전 저희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여사님께서 경찰서로 오셔서 대질 신문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민혁이와 함께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취조실에서 두꺼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저는 다시 서윤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마르고 초췌해져 있었고 이전에 세련되고 위장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구치소의 회색 운동복을 입고 손목에 차가운 수갑은 그녀가 정성껏 관리하던 손과 눈에 띄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시선을 피하며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조 과정 동안 저는 옆방에서 방청을 허락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윤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모든 책임을 오빠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 앞에 서류 한 부를 놓기 전까지는요. 그것은 그녀의 오빠 강태식의 진술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강태식은 사채비 때문에 오래전부터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그는 마치 대나무통에 콩을 쏟아붓듯 여동생이 어떻게 자신과 공모했는지, 어떻게 약을 먹여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 계획이었는지, 어떻게 제 집을 팔아 자신의 빚을 갚으려 했는지 그 모든 음모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오빠의 배신은 서윤이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녀는 진술서를 보며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울다가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의 요청에 따라 저는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자포자기한 듯한 원망 섞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 내가 했어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작은 취조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폐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그냥 당신의 그 낡아빠진 집을 팔아버리고 싶었다고요. 그녀는 옆에서 이미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민혁이를 향해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왜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알아? 고작 한 달에 400만 원 버는 그 월급 때문에? 내가 말해주지. 나는 처음부터 당신 엄마의 이 집을 노렸어. 당신같이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몇 년 동안 하녀처럼 당신네 모자를 모셨는데 내가 뭘 바랐겠어? 내가 바란 건 바로 이 집이었다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저를 보며 기이한 미소를 지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제 심장을 먹게 할 비밀을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그거 알아요? 내 좋은 일을 망친 당신의 그 죽일 놈의 개 3년 전에 시장 그 구석에서 그놈을 반쯤 죽여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린 게 바로 내 오빠 강태식이에요. 정말 생각도 못했네. 그녀는 웃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같은 노친네가 그걸 주워갈 줄이야. 이건 정말 하늘의 뜻이야. 안 그래? 그놈이 그때 죽지 않더니 이제 자기 손으로 나를 여기로 보냈네. 하하하하. 저는 이 말을 듣고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뎌 거의 서 있지 못할 뻔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복돌이가 왜 서윤이를 처음 본 날부터 그렇게 깊은 공포와 적의를 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물의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에 새겨진 가해자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녀석은 경고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던 아들 민혁이는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이용하고 속였다는 것을, 심지어 제가 구해온 복돌이마저도 그녀의 죄악과 그렇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접 듣고 난 후 이 40대의 남자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충격과 굴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취조실에서의 그 소동은 뒤늦게 찾아온 잔혹한 성인식처럼 제 아들을 완전히 깨어나게 했습니다. 민혁이는 깨어난 후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하며 모든 수속을 마쳤고 그리고 침묵하며 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우리 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어색한 벽이 아니라 재난을 겪고 난 후 침전된 서로 의지하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복돌이 앞으로 가서 천천히 정중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의 행동에 놀란 듯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돌아, 미안해. 민혁이의 목소리는 메었고 눈물이 굵은 방울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너를 해칠 뻔했고 엄마도 해칠 뻔했어. 미안하다. 그는 손을 뻗어 복돌이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복돌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앞으로 다가와 따뜻한 혀로 민혁이의 손등을 살며시 핥았습니다. 목구멍에서는 위로하는 듯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의 이 광경을 보며 제 눈물도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 순간 비로소 진정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서윤과 그녀의 오빠 강태식 사건은 나중에 신문사회면에 실렸습니다. 악동며느리 집 뺏으려 시어머니의 장기간 약물 투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응당한 법적 대가를 치렀습니다. 민혁이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들 둘이 결혼 후 공동으로 구매했던 차를 팔아 그 돈의 절반을 변호사를 통해 서윤이의 부모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든 그 부모님은 죄가 없으세요. 이건 제가 그 사람 대신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제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에게 바랐던 선량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의 생활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혁이는 마치 지난 40년의 부재를 메우려는 듯 아들로서의 책임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잦은 접대가 필요했던 원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을 구해 매일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비록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았지만요. 그는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비록 씻은 그릇이 여전히 기름기가 있었지만요. 그는 서툴렀고 심지어는 엉망이었지만 저는 한마디의 꾸지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그의 더 이상 늠름하지는 않지만 더없이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전례 없는 따뜻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복돌이의 변화였습니다. 서윤이가 떠난 후 그는 마치 3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방어와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항상 경계하며 구석에 엎드려 있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에 네 발을 하늘로 향하고 누워 부드러운 배를 드러내고 나른하게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도 과거의 우울함과 경계심에서 맑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우체부가 우편물을 배달하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베란다에서 졸고 있던 복돌이가 갑자기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문 쪽을 향해 멍멍 하고 2번 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우렁찼으며 기운 넘치는 쾌활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민혁이도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녀석은 짖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소리를 지키고 경고하는 데 썼을 뿐입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그는 마침내 평범하고 행복한 개처럼 사소한 일에 마음껏 소리내어 짖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햇살 찬란한 오후, 저와 민혁이는 복돌이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복돌이는 잔디밭에서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다쳤던 그의 뒷다리는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달리는 모습은 생명의 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전 그 비바람 몰아치던 밤, 저의 한순간의 선한 마음이 시장 구석에서 이 죽어가던 작은 개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이 말 못하는 침묵의 증인은 그의 뼈에 새겨진 기억과 충성심으로 제게 두 번째 생명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과 수호에 관한 기묘한 인과응보의 순환입니다. 엄마, 민혁이가 제 곁으로 와서 저와 함께 멀리 있는 복돌이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엄마랑 복돌이를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사실은 줄곧 복돌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구해주셔서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해줘서 고맙다, 복돌아. 저는 웃었습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얼룩덜룩하게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마침내 책임을 알게 된 아들의 얼굴에도 저 멀리 잔디밭에서 즐겁게 뒹굴고 있는 우리 집의 가장 충직한 수호자의 몸 위에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압니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완전히 아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곁에 있고 선량함이 마음속에 있으며 그 침묵의 수호자가 발치에서 졸고 있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실제 사례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님의 3년 전 무심코한 선행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라는 이 말 못하는 반려동물은 가장 본능적인 충성심으로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도 매우 복잡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 강서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현실에 내몰린 끝에 광기를 보았을까요? 그리고 남편이자 아들인 이민혁의 맹목적인 믿음과 어리석음은 이 비극에서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그가 조금 더 일찍 시비를 가릴 수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깊이 생각하게 하는 점은 만약 김 여사님 댁에 복돌이라는 이 침묵의 증인이 없었다면 그녀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인간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종을 뛰어넘는 가장 순수한 충성과 수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민혁 씨처럼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가족을 마주했을 때 김 여사님처럼 함정을 파서 증거를 잡는 방법 외에 다른 더 좋은 소통 방식은 없을까요? 여러분身边에도 이렇게 영리하고 주인을 지킬 줄 아는 반려동물이 있나요?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가정의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사연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